제도적으로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지키지 않으면 그 제도는 정말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도 탓도 중요하지만 제도는 제도로 향상돼야 되겠고 국민들의 안전의식도 보다 함께 향상되는 것이 정말 진정한 대한민국의 안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시간 재난안전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65살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가 많지만 특히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등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들이 밀집해 있는 시설은 화재나 사고 시 대형 인명피해가 날 수 있어서 철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집중 짚어보겠습니다. 이송규 한국안전점검협회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7년 전 사고인데요. 네. 좀 오래됐지만 사실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들의 화재가 취약하다는 점에서 항상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2018년 1월에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요양병원 화재인데요. 당시 영상 한번 기억을 되살리는 의미에서 보시고 말씀을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시뻘건 화염과 함께 검은 연기가 병원 주변을 뒤덮습니다. 오전 7시 30분쯤 경남 밀양시 가곡동에 있는 세종병원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병원은 본관과 1층 연결 통로로 이어진 별관 요양병원 건물 2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불은 본관 1층 응급실 옆 탈의실에서 난 것으로 소방당국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병원 1층에서 난 불은 위층까지 번지지는 않았지만 매캐한 연기는 중앙 계단을 따라 5층 꼭대기까지 퍼졌습니다. 본관과 별관에는 환자 177명이 입원하고 있었는데 이 가운데 37명이 숨졌습니다. 부상자는 140여 명으로 밀양과 창원, 부산 등 인근 8개 병원에 분산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상으로 인한 사망보다는 연기 흡입으로 인한 질식사로 보고 있습니다. 화재로 인한 사망은 없었다. 왜냐하면 화재가 1층에서부터 2층으로 3층으로 올라가는 것을 완벽하게 차단을 했습니다. 제천 화재에 이어 한 달 만에 또 대형 참사가 잇따르며 화재 안전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불이 난 세종병원은 뇌혈관과 중풍, 골절 질환 등을 중점 치료하던 곳입니다. 때문에 노인과 중증 환자들이 주로 이용해왔습니다. 이번 화재로 사망자가 집중된 곳은 1층 응급실과 2층 중환자실. 70, 80대 이상 고령이거나 의료기기에 의존하는 중환자들이 스스로 대피하지 못하면서 사망 피해가 커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환자들의 대피를 도울 인력도 부족했습니다. 당시 세종병원에는 당직 의사 등 의료진 11명이 있었지만 80명이 넘는 입원 환자들을 대피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환자 대부분 스스로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불길은 거세지 않았지만 고령이거나 거동이 불편했던 환자들은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유독가스를 마셔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당국은 현재까지 화상으로 인한 부상자나 사망자는 없고 연기로 인한 질식사가 대부분이라고 발표했습니다.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 네, 회장님 그 화면을 보니까 이 고층 빌딩이 아니라 한 5층 정도 되는 건물이었거든요. 근데 고령 환자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명 피해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화재의 경위와 그때 당시의 사고 상황을 한번 정리해보고 시작을 해볼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2018년 1월 26일이죠.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양병원하고 같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밀양 세종병원 바로 옆에 요양병원 건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불이 일반 병원의 1층에서 발생했어요. 그래서 사망자가 47명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가장 이렇게 큰 사고가 발생했는데 지금 그림상에서 보면은 지금 시간대별로 7시 25분에 연기가 발생하고 경보가 울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상황에서 보면은 간호사들이 지금 소화기로 불을 끄려고 하면서 또 119에 신고를 합니다. 근데 신고하면서 3분 만에 소방대원이 도착해요. 굉장히 빨랐죠. 저 정도면 굉장히 빨리 도착한 거 아닌가요? 엄청 빠르죠. 3분이면. 근데 3분이면 빨랐었던 또 근거가 300m 근거에 119 소방대가 있었기 때문에 더 신속하게 출동을 했었더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기가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앞에 방송에서 나왔지만은
불에 타서 사망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이 다 연기의 질식에서 사망했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화재의 특성상 불에 타는 것보다 연기에서 질식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특히 이 병원 같은 경우는 더 심한 경우였었죠. 그래서 47명인데 이 중에서도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한 명씩 사망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령 환자가 좀 많다 보니까 비교적 그 119 출동이 빨랐던 경우였음에도 불구하고 인명 피해는 생각보다 많았거든요. 그렇죠. 그 원인은 뭐예요? 그러니까 질식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아마 더 늦었으면 더 사망자가 늘었을 수도 있죠. 3분 만에 도착했기 때문에 그나마 47명인데 고령자가 그래도 덜 사망했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재난은 취약계층에서부터 시작한다 하거든요. 취약계층. 다시 얘기하면 취약자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나 환자, 그다음에 고령자 그렇죠. 이런 분들에게 좀 피해가 집중되는 안타까운 그렇죠. 사고들이 많았죠.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이런 사람들은 이제 피난약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보면 피난약자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령자가.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건물이 안전이 완전히 취약된 건물이거든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아니지 않았었어요. 또 드라이비트 공법이고 또 보면은 불법 증개축으로 뭐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취약계층. 그래서 종합적으로 어떤 그 안전 문제가 있는 이 건물이었기 때문에 사망자가 많이 늘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화재가 나서 다시 되짚어보면 이렇게 불법 증개축 이 문제가 불거지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곳곳에서 필살 탈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네. 인명피해를 조금 줄일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 내용도 한번 뉴스 영상을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짙은 연기가 건물 전체로 번지자 남성 환자가 4층에서 사다리차를 통해 대피합니다. 뒤이어 여성 한 명도 탈출을 시도하지만 검은 연기가 갑자기 덮치면서 아찔한 상황이 연출됩니다. 옥상으로 탈출한 환자는 시커먼 연기가 계속 치솟자 애타게 구조를 기다립니다. 생사의 순간 사다리차나 미끄럼틀 형태인 인명구조대로 탈출한 환자들은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에 올라탄 환자 등 6명은 병원을 빠져나가지 못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1층 엘리베이터에 갇혀 쓰러진 6명을 이송했지만 결국 모두 숨졌습니다. 창문과 옥상, 엘리베이터로 필사의 탈출이 시도됐지만 생사는 엇갈렸습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뉴스를 보니까 엘리베이터 안에 갇혀서 숨진 분들도 계셨네요. 그렇습니다. 네, 무려 6분이나 네. 돌아가셨군요. 우리 이 방송에서도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는 비상시에 절대 타면 안 된다. 특히 이제 뭐 전기가 차단될 때. 그렇죠. 특히. 네. 왜냐하면 불이 나면 전기가 차단돼 버리면 그 안에 갇혀 버리거든요. 움직이지 않거든요. 네. 만약에 불이 나지 않더라도 지진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좀 움직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내려다가 중간에 끼어버서 멈추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상황에도 1층에서 내려까지는 왔어요. 왔는데 연기가 이제 많아서 이제 질식에서 탈출을 못했는데 특히 이 병원 같은 경우는 다른 화재보다 연기가 훨씬 더 많거든요. 왜냐하면 겨울이라 보니까는 난방 있잖아요. 난방 절감을 하기 위해서 벽이나 천장에 가연성 이런 단열재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단열재가 불이 나면은 맹독성이 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엘리베이터를 6명이 탈출하고 한 상황에서 지금 사망한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었죠. 그래서 꼭 명심해야 될 것은 비상시에 탈출할 때 엘리베이터를 타면 절대 안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러니까 비상시에는 반드시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활용해서 그렇습니다. 대피하거나 완강기를 통해서 대피하는 네. 것이 많다. 저희가 이제 항상 방송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하거든요. 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사고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화재 원인이 전기 합선으로 추정이 됐었는데 이 화재가 나기 전에 수차례 정전이 났었거든요. 그리고 이상 징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도 조치를 안 했던 건가요? 그러니까는 지금 데이터상으로 보면 1년 전에 2017년도에 3차례가 정전이 있었고요. 이상 징후가 있었죠. 그런데 대책이 이제 미비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대형 사고는 항상 사전에 대부분의 징후를 나타내거든요.
근데 그 징후를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완벽하게 보완하지 않으면 이런 사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결론으로 이제 보면은 이상 징후가 있는데도 화재가 났다라는 얘기는 안전관리자나 경영자의 어떤 안전불감증, 안전무지였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분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회장님, 이 화재가 발생한 곳이 바로 병원입니다. 네. 이 병원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환자들이 인공호흡기를 끼고 있는 환자들도 상당수 많잖아요. 네. 그러면 정전이 됐을 경우에 이분들은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제 자가 발전 시설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당시 이 병원 상황은 어땠습니까? 그러니까는 지금 병원에 의무적으로 자가 발전 시설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언제부터 돼 있냐면요. 1994년 9월 27일부터 요양병원 모든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자가 발전 시설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보면은 아무리 제도가 좋은 제도를 하더라도 그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업주나 이런 사람들이 지키지 않으면 무용지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는 자가 발전 시설은 있긴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게 규정을 보니까 1994년 9월 27일부터는 이게 의무적으로 돼 있군요. 네. 네. 그래서 설치가 돼 있었어요. 네. 그런데 보니까 용량이 작아요. 아, 용량이 작아서 작동을 제대로 안 했던 그렇죠.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가 뭐 안전에 대해서는 제도도 이제 중요하고 또 국민들의 안전 의식이 중요하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떤 이런 사업주나 이런 경영진들 있죠. 이 사람들의 안전 의식이 높지 않으면 또 밑에 있는 우리 일반 국민들은 또 엄청난 또 대형 사고를 맞을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어떤 사업주나 경영진들의 안전 의식이 더 높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네. 결국 보면은 스프링클러도 의무적으로 규정을 했고 스프링클러도 설치된 곳은 많지만 그냥 일부러 작동을 안 하게끔 하는 그런 시설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사고가 발생이 되면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도 방화문이 문제였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방화문이 계속 나오거든요. 보면은 지금 방화문 자체는 우리가 뭐 특별하게 방화문이 아니고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건물 엘리베이터나 요즘 건물 보면은 엘리베이터가 있고 옆에 하나 문이 하나 있죠. 네, 네, 이게 방화문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엘리베이터가 있고 방화문을 열면 계단이 있어요. 근데 엘리베이터 용도는 출입용입니다. 출입할 때 엘리베이터 쓴다는 얘기죠. 그럼 옆에 있는 문은 뭐냐면 출입용이 아니고 비상시에 대피하도록 만들어놓은 문이에요. 이제 용어가 건축 용어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건축 용어로 피난 계단이라고 있거든요. 네, 보면 피난 계단 시설이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그렇습니다. 것도 있습니다. 네. 거기에 문이 방화문이라는 얘기죠. 네. 이 피난 계단은 재난 시에 화재가 났을 때 계단으로 가야 되면 안전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가장 불이 났을 때 안전한 곳은 계단이거든요. 근데 계단에 방화문이 열려 있거나 역할을 못하면 제일 또 안 좋은 곳이 피난 계단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림 같은 표모는 저렇게 돼 있죠. 저 건물에 계단이 3개가 있어요. 빨갛게 원이 돼 있죠. 네. 그러면은 피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상태가 되죠. 그러나 지금 확인해 보면 저 계단이 3개 있음으로 인해서 피난할 수 없는, 대피할 수 없는 더 악조건이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다 문이 열려 있었거든요. 당시에 문이 열려 있었군요. 네. 1층에는 지금 중간에 지금 원이 있죠. 원이 3개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원 1층에는 피난 계단을 아예 없애버렸어요. 방화문을. 왜냐하면은 이 문에 보면은 그 카트 또 여기 응급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걸리적거리기 때문에 아예 없애버렸어요. 또 2층에 이제 방화문을 보면은 또 2층에는 문이 찌그러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건물에도 보면은 2층에 올라올 때 문을 열잖아요. 이제 걸어서 올라오면 문이 2개가 있기 때문에 이 둘 중에 하나만 완벽하게 돼 있더라도 어떤 연기를 막을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 절대 안 돼 버렸습니다. 불법 비가림막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거는 뭐죠? 이미 저것도 보면은 지금 개방하게 돼 있어요. 오픈되게 돼 있는데 저기에 가림막을 설치했다는 얘기죠. 무슨 뭐 배녀판이나 어떤 판으로 네. 막아놨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가려서 어떤 뭐 프라이버시나 이런 건 좋을 수 있겠지만은 불이 났을 때 연기가 배출이 안 돼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럴 수 있겠군요. 이 병원이 사업이 확장이 됐다고 합니다. 당시에 보니까는. 그러다 보니까는
왜 인구가 많아지고 수용할 수 있는 인구 범위가 넘어가게 되면은 그 다음에 하는 것들이 바로 불법 증개축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소방시설도 부실하게 설치하고 이런 화재가 났을 때 제대로 대피를 할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당시 상황도 그런 상황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앵카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업이 확장되면 증축할 수도 있는데 증축하면 합법적으로 하면 되거든요. 전부 이제 안전 규제에 맞춰서. 그런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으로 하지 않고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 불법 증축을 해버리는 거였어요. 이게 이제 굉장히 큰 문제인데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태원 앞사 있죠. 옆에 그 해밀턴 호텔 있죠. 이것도 불법 증축했거든요. 불법 증축하다 보니까는 이런 뭐 문제가 있어서 이행 강제금도 뭐 돈만 내면 되거든요. 그 시정 명령을 내리잖아요. 보통 네. 지자체가. 네. 그런데 벌금만 내면은 또 그냥 넘어가니까 이런 그렇죠. 일들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시정 명령을 하거든요. 그러면 또 수능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2차적으로 시에서나 이런 그 지자체 할 수 있는 것이 이해 강제금이거든요. 그러면 또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법률적으로 아예 철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지금 이런 게 있었는데 이 병원은 어떤 건물이었었냐면 증개축 불법을 23회 시정 명령을 받았어요. 23번이나. 23번. 네. 그래도 원상 복구를 했는데도 안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행 강제금 부과도 6회 3천만 원 이상의 어떤 강제금을 내고도 이렇게 영업했기 때문에 어떤 경영자층의 어떤 안전 의식은 너무 모럴 낮았다. 해저드가 도덕적 그렇죠. 해이가 굉장히 심한 거네요. 네. 아니 그러면 23번이나 될 정도면은 이거 영업 정지 같은 강력한 좀 지도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현실에 법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현실 법은 지금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해 강제금만 더 내면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거든요. 매년 이행 강제금 내고 운영하고 또 이행 강제금 내고 운영하고 이런 것들이 법으로 좀 개선이 돼서 좀 안전한 좀 대한민국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뿐이죠. 당시에 보면은 네.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돼 있는 작동을 안 한 게 아니라 아예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안 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지금 이 스프링클러가 지금 초기에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스프링클러가 초기에 한번 작동했다라고 하면 진짜 확산된 이후에 소방 차는 뭐 수십 대 역할도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안 돼 있었거든요. 근데 법률에 위반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2014년도에 장성 요양병원에서 화재가 났거든요. 그래서 21명이 사망했어요. 그러면서 1년 이후에는 모든 요양병원에 대해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3년간 유예를 둡니다. 기존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2018년 6월 30일까지는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불난 건 2018년 1월이었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을 좀 더 질문을 드리기 전에 네. 이것과 관련한 뉴스를 저희가 준비한 게 네네. 있거든요. 네. 그럼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경찰이 파악하는 최초 발화 지점은 1층 응급실 옆 탈의실. 첫 신고자가 연기가 조금씩 났다고 진술한 점에 밀어 불씨는 크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도 초기에 불씨를 잡지 못했습니다. 불길이 감지되면 물을 뿌려 불을 끄는 스프링클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건축법의 면적 이하가 돼가지고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되어 있는 그런 건물이 아닙니다. 소방시설법은 정신의료기관과 요양병원이거나 한 층 면적이 1000제곱미터를 넘는 대형 병원만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층 면적이 300제곱미터를 웃도는 세종병원 같은 중소규모 병원은 제외되는 겁니다. 문제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아 참사가 빚어지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2014년 장성 요양병원 화재도 스프링클러가 없어 22명이 숨진 사고 이후 요양병원의 스프링클러 설치는 의무가 됐지만 일반 병원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1년 뒤 경남 김해의 한 일반 병원 화재에서도 스프링클러가 없어 환자 한 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되풀이되는 화재 참사 속에서도 스프링클러 사각지대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네, 저게 2017년, 18년 이렇게 네. 일어났던 화재니까 네. 지금은 이제 모든 병원 시설에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됐을 것이다라는 전제안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맞나요?
지금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전부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한. 왜냐하면 2018년 6월 30일까지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유는 이제 소급 적용 다 됐잖아요. 그러나 병원은 다릅니다. 표를 한번 보실까요? 지금 스프링쿨러 설치 기준이 있거든요. 지금 스프링쿨러 설치 기준이 지금 일반 건물에서는 92년도에서는 11층 이상은 모든 건물이 스프링쿨러가 설치하도록 돼 있어요. 네. 그다음에 그 위에 보면은 17년 6월이죠. 6층 이상 일반 건물은 스프링쿨러를 설치하게 돼 있는데 만약에 5층 건물이면 어쩌냐는 얘기죠. 네. 안 해도 되죠. 지금도 5층 건물이 안 해도 됩니다. 네. 그러나 만약에 5층 건물이 요양병원이었다라고 한다면 2015년 7월부터는 그 노란색 있죠.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요양병원은 오른쪽에 노란색 있죠. 2018년 6월까지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그렇다면 지금 일반 건물 5층은 요양병원이 아닌 5층 건물은 설치하지 않았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맹각해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 병원 있죠. 예. 일반 병원은 2019년 8월부터 설치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설치됐다고 보죠. 신규 건물은. 네. 2020년도에 병원이 건설이 됐다라고 하면 설치돼 있는데 기존에 있는 건물은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이때 규정을 어땠냐면 2022년 8월까지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기존 병원 건물에 대해서는 스프링클러 룸을 설치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2025년이잖아요. 네. 2022년 8월에 법을 개정을 합니다. 또 다시 연장을 해요. 언제까지? 이거를 왜 2026년까지 연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서는 병원이 이제 굉장히 국회에 대해서 어떤 이의 신청을 하고 어떤 저항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때 병원이 뭡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문제가 있었다, 뭐 비용이 많이 있다, 어쩐더라 해가지고 결국은 내년 12월까지는 설치가 돼 있어요.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상에 보면은 일반 병원은 안 돼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아, 이게 규제 완화가 사실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저런 것들이 좀 빨리 사실 선제적으로 하는 것들이 더 바람직한데 어떻게 보면은 조금만 이렇게 기간 연장하면서 그렇죠. 그 사이에 화재가 일어나는 그렇죠. 이런 안타까운 사고들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 밀양 세종병원 화재 한 달 전에 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도 있었습니다. 네. 이게 좀 큰 화재가 연달아 있어가지고 당시에 이제 문제가 많았었는데 그 직후에 이제 소방에서 전국적으로 특별 점검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소방 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또 이런 왜 취약한 점들을 미리미리 잡아내지 못하는 건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방 점검이 굉장히 좀 궁금할 겁니다. 일반 시청자분들도. 근데 그 전에는 우리가 이제 뭐 몇 년 전, 10년 전에는 소방시설법에 뭐 점검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소방 안전 점검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했냐 안 했냐 해서 안 했으면 이제 벌칙을 받고 이런 징계를 받고 이랬었는데 요즘은 전부 안전 점검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또 불이 나거든요. 근데 법의 규정이 어떻게 되냐면 한번 봐보실랍니까? 소방시설법 22조. 소방시설의 자체 점검이에요. 건물 관계인은 소방시설법에 따라서 어떻게 했냐면 스스로 점검하거나 스스로 점검해요. 네. 또는 검정 능력 평가 관리 업자나 또는 기술 자격자에게 하도록 세 가지를 하나를 해야 됩니다. 스스로 점검하거나 아니면은 능력 평가 관리 업자에 하거나 아니면 기술 자격자에 하거나. 근데 셋 중에 가장 편한 게 뭐냐면 자기 스스로 점검합니다. 누가 됐든 간에 관계인이 병원 직원이 스스로 한번 뭐 둘러보고 점검했습니다라고 오케이 사인하면 점검이 돼버리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법률상 소방 안전 점검을 자체 점검하도록 돼 있거든요. 이게 이제 가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은 소방 점검을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아니라 어떻게 했냐가 중요한데 모든 병원이 지금 전부 다 점검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내용은 어떻게 점검했는지 굉장히 궁금하죠. 잘못했을 경우는 이렇게 이제 화재가 날 수 있는 건 셀프 점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셀프 점검. 그러면 그냥 고양이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인 건데 그럼 다시는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거동이 불편한 요양병원의 환자들은 사실 이런 화재가 났을 경우에 재빨리 대피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을 위해서 화재 대피 요령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찬찬히 정리를 해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재난 시에
이제 피난 약자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피난이 어려운 사람들, 특히 이제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피난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정부의 대책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저는 종합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위험 요인별로 안전 관리 대책을 이제 세워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병원 같은 경우에서도 이번 화재도 그랬잖아요. 불이 났는데 불에 타서 사망하는 게 아니고 연기에 질식돼 사망했기 때문에 병원에 자체적으로 화재 방독면, 화재 대피 긴급 마스크 케이스 규정이 돼 있거든요. 이걸 비치를 하면 굉장히 좋고요. 또 이게 비치가 병원에서 안 돼 있으면, 또 환자가 있거나 한다면 이걸 이제 환자가 비치하고 있으면은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좋은 어떤 그 방법이라고 또 보고요. 또 이제 정부에서 같은 경우 보면 이제 방화 구획 같은데, 우리 백화점 같은 데 보면 불이 나면은 셔터가 양쪽에 내려버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밖으로 나가지 않게. 이런 병원도 피난 약자가 있는 곳에서는 어떤 셔터가 내려서 어떤 방화 구획이 좀 만들어졌으면 그런 좀 것들이 필요하고요. 또 안전 관리자들도 이런 그 피난 약자가 있는 곳에서는 좀 배치를 좀 강화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중요한 것들은 이제 피난 계단의 어떤 방화문 관리가 가장 철저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 분당의 BYC 건물에서 화재가 났을 때도 사실은 그 안전 관리인 한 분이 그렇습니다. 이런 이제 피난 대피 도로를 잘 안내를 하면서 많은 인명 피해가 날 뻔한 사고를 완전히 없앤 그런 그렇습니다. 일이 있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요양병원의 안전 관리자 배치라든지 네. 또 간병인이라든지 항상 상주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이런 안전 대피 요령 이런 그렇습니다. 부분들을 미리미리 숙지하고 계시면 좋을 텐데, 이 자리를 빌어서 네. 자, 그럼 환자 말고 환자를 간호하는 간호사, 간병인 또 의료인 여러분들은 어떤 이런 대피 요령을 미리미리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대피하는 것에 어떤 상황에 따라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떤 행동들이 되는데, 거기에 딱 한 발짝만 앞으로 가면은 어떤 관리 측면에서, 지금 우리가 아까 앵카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피를 잘 했다고 했잖아요. 그 안전 관리자, 네네. 어떤 안전의식이 높았었죠. 근데 이 사람 이전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방화문이 안전했거든요. 방화문이 안전했다. 그렇죠. 방화문이 네. 안전했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관리자 안전의식이 높아도 대피를 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니면 무슨 왕관기나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거든요. 아니면은 그렇죠. 뭐 내부에서 뭐 대피한다든지. 그래서 간호사나 어떤 환자들이 어떤 아파트든 뭐 어떤 내가 있는 공간이든 간에 어떤 방화문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고요. 특히 이제 화재 방독면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걸 해야 되고, 특히 이제 불이 난다라고 하면은 겨울 같은 데는 순식간에 이렇게 불이 확산 속도가 높거든요. 여름 같은 경우는 특히 이불이나 옷 같은 게 작잖아요. 그래서 확산이 좀 늦어지는데, 겨울 같은 데는 확산이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화재가 날 수 있는 전열기구나 어떤 불이 날 수 있는 곳에서는 가연성 물질, 확산 물질을 일단 제거하는 것이 가장 어떤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꼭 말씀드리는 것은, 제도적으로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지키지 않으면 그 제도는 정말 무용지물 됩니다. 설령 아무리 안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안전하게 행동을 하고 지키게 되면은 정말 안전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제도 탓도 중요하지만 제도는 제도로 향상돼야 되겠고, 함께 또 우리 국민들의 안전의식도 보다 함께 향상되는 것이 정말 진정한 대한민국의 안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종합하자면 네. 그러니까 시설을 구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항상 체득해서 그렇습니다. 미리미리 훈련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이런 것들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는 것, 이 삼박자가 이루어져야지만 이런 대형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점 참고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7년 전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아봤는데요. 이종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